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오래간만에 다시 이렇게 동영상 강좌로 찾아보는 것 같네요. 네, 이번에 배울 내용은 우리가 실제 만나서 수업하는 시간에 하지 못했었던 일제 시기의 나머지 내용들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첫 시간으로 민족문화 수호운동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민족문화 수호운동, 일제의 식민지 문화 정책,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데요. 지금 동그라미 1이 없죠? 동그라미 1이 들어 있었던 내용인 일제의 각종 교육령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최근에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 관계로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언론 정책부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1910년대 일본의 언론 정책을 보시면 1910년대는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다시피 일본이 강압적인 통치를 하고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모든 기본권들이 제한되고 있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1910년대는요, 살펴보시면 1910년대는 언론 집회 결사 자유의 박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식민지가 되기 전에 있었던 각종 항일 민족지 등이 폐간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20년대가 되면 문화 통치가 시작이 되면서 다시 이제 언론 기능이 일부 이제 작동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바로 조선동아일보가 이제 발행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검열이라던가 삭제, 정간, 그리고 폐간 언론인 구속 등으로 이렇게 발행이 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정하기는 좀 힘들었죠. 이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는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었던 문맹퇴치 운동이라던가 분화로드 운동 등을 이제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30년대로 들어오면서 일제가 다시 만주사변 중일 전쟁 등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좀 더 강화하자, 식민지 정책을 강화하기 시작을 하자 이제 언론도 탄압도 이제 같이 진행이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이죠. 1936년 올림픽에 참여했었던 송기정 선수가 1등을 한 이후 송기정 선수 가슴에 있었던 일본의 국기인 일장기를 이제 요즘으로 치면 포토샵으로 지웠었던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을 겪다가 결국에는 1940년이 되면 조선 동아일보가 폐간되면서 우리나라의 언론 활동은 사실상 중단이 됩니다. 자, 세 번째 한국사 왜곡입니다. 이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 역사를 이제 정리해오고 이렇게 했지만 일본이 그 앞선 시대의 역사를 정리하겠다고 하면서 식민지 연구기관인 조선사 편수회라고 하는 곳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용단체인 청구학회 등을 만들어서 조선사, 조선반도사, 청구학총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제 왜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단군조선을 부정을 하죠. 그러니까 단군조선을 실제 했었던 역사가 아니라 신화로 취급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대폭 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국의 그런 각종 신화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단 말이죠. 굉장히 이중적인 태도죠. 그리고 이제 식민사관으로 한국사를 크게 세 가지로 비판을 합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타율성론, 두 번이 정체성론, 세 번째가 당파성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각각 이제 설명을 드리면, 타율성론은 조선의 역사 발전은 외부의 영향 없이는 힘들다. 즉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정체성론, 너희의 역사는 정체되어 있다. 그러니까 발전이 없이 멈춰 있다. 그 이유가 세 번째입니다. 당파성론, 너희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발전을 하지는 않고 별것 아닌 문제를 가지고서 서로 이제 다툼만 벌이는 당파 싸움들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체돼 있었고 외부 세력의 도움 없이는 발전을 못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사실 이 내용들은 하나하나 다 비판이 가능합니다. 이 당파성론 두 개로 나누어져서 싸운다, 이거는 어느 세력이든 간에 어느 나라든 간에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싸우는 경우는 너무 흔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체돼 있었다고 하는데 고려 500년, 조선 500년, 1000년 동안 전혀 발전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이건 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이고요. 그리고 외세의 그런 간섭, 도움을 통해서 발전한다라고 했는데, 사실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일본의 그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선일체, 일선동조론 등과 같이 일본이 우리 민족을 말살하는데 이제 이 식민사관이 큰 역할을 합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좀 다뤄보고요. 자, 종교 탄압입니다. 종교의 경우에는 크리스트교,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백오인 사건 때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잡혀갔었고요. 그리고 뭐 신사 참배, 그러니까 일본의 그 종교인 신사를 강제로 참배하게 한다던가 뭐 이런 때에 이제 저항을 하다가 좀 피해를 봤죠. 그리고 또 기독교 계통의 학교들이 강제로 이제 총독부에게 수용이 되면서 이제 학교가 바뀌게 됩니다. 뭐 그런가 하면 불교의 경우에는 불교의 사찰과 승려들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불교의 규모를 축소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천도교와 대종교 같이 이렇게 좀 근대화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었던 이런 종교들은 강력한 감시와 탄압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게 사실상 힘들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국학운동의 전개인데요. 그러니까 3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렇다 할 독립운동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독립운동을 못하더라도 조선의 말과 그리고 조선의 역사를 지키자라는 운동이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조선어학회 활동인데요. 그 시작은 1921년 이윤재, 최연배 등이 조직한 조선어 연구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어 연구회에서 시작이 됐고요. 한글이라는 잡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요즘 쉬고 있죠. 이제 한글날인 원조인 각야날 등이 이제 제정된 건 조선어학회 연구 노력이었고요. 그게 이제 10년이 지나서 1931년이 되면 조선어 연구회가 조선어 학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조금 더 발달된 모습이 된 거죠. 그래서 한글 교재도 출판도 하고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로 한글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를 제정을 합니다. 우리 혹시 이제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영화 말모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 이때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영화 말모이에서 여러 지역 사람들을 모아놓고 표준어도 만들고 맞춤법도 통일하는 이런 것도 했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말 큰 사전을 편찬하는 이런 것도 영화에서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말 큰 사전의 경우에는 일본이 조선어 학회 사건을 조작함으로써 이제 실패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 조선어 학회 사건 이후에 분실된 줄 알았었던 우리말 큰 사전이 이제 나중에 광복 이후 서울역에서 발견이 되면서 다시 추진이 되다가요, 이번엔 6.25 전쟁이 터지면서 또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다가 결국에는 6.25 전쟁 이후까지도 잘 보관을 한 끝에 우리말 큰 사전이 정말 천신만고 끝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사 연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좀 전에 한국사 얘기를 잠깐 다뤘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일본의 식민사관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식민사관에 맞서서 이제 싸웠던 우리 그 조상들의 그런 한국사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주의 계통에서 했었던 민족주의 사학이고요. 그리고 다른 쪽은 사회주의 계열에서 했었던 사회경제사학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증주의를 바탕으로 한 실증사학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학문 흐름을 통해 일본의 식민사관에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민족주의 사학부터 보시면, 민족주의 사학은 식민사관에 대항을 하면서 한국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우리 민족의 이제 자주성을 고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각각 유명하신 분으로는 신채호 선생님 그리고 박은식 선생님이 이제 대표적인 두 분이신데요. 이 중에서 이제 신채호 선생님의 경우에는 고대사를 중시하시면서
이제 화랑 등과 같은 그런 난가 사상을 주착하고 민족주의 사학을 정립한 그런 업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주의 사학을 얘기할 때는 신채호 선생님을 빼놓지 않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 책들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책들 다 외웠습니다만 그냥 이제는 이런 책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독사실론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에서 민족주의 사학이라는 그런 개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조선 상고사에서는 역사를 얘기할 때 아와 비아와의 투쟁이다. 그러니까 나와 내가 아닌 사람들의 투쟁이 조선 이제 역사다라고 설명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신채호 선생님 얘기하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묘청의 서경촌도론에 대해서 1000년 동안 가장 큰 사건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이제 묘청의 그런 금나라 정벌, 만주에 대한 그런 정복 이런 것들을 북진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하신 거죠. 그런가 하면 신채호 선생님이 이제 역사가 아니지만 이제 정치적으로 큰 역할을 남겼던 게 바로 조선혁명선언 해서 역사의 주체는 민중이다라는 주제로 해가지고서 쓴 글이 있으세요. 근데 이 글은 우리 앞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의열단에 김원봉 선생에게 이제 준 글이고요. 이 글을 바탕으로 의열단의 그런 항일 활동이 이제 진행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은식 선생님 그러면 우리 임시정부 2대 대통령으로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은 역사학자이면서 또 독립운동가이고 또한 유학을 또 공부하셨던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유학과 관련된 그런 쪽으로 기록도 이제 많이 남아 있는 분입니다. 혼을 강조하셨고 그리고 이제 나라는 이거는 그 뭐 형태에 불과하지만 역사는 이제 살아있는 거다라고 하시면서 한국통사라는 책을 지으셨고 또 한국독립운동 지혈사라고 하는 책을 지으셨습니다. 이분들의 뒤를 이어서 1930년대에 이제 국학운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뭐 위당 정인보 선생이라던가 뭐 문일평 선생, 뭐 안재홍 선생 같은 분들이 이제 민족을 강조하는 이런 민족주의 사항을 계승을 해서 일본의 식민사학과 함께 192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왔었던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회경제사학을 또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던 게 뭐였냐면 바로 실학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등의 도움이 없더라도 실학 등을 통해서 자주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시면서 정약용 서거 99주년 기념 사업 등을 하고 여유당 전서들을 간행하는 등 우리나라에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그 힘 이런 것들을 강조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등장을 하는 건요, 사회경제사학입니다. 이 당시 유행하던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사회주의 역사관을 유물서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유물서관에 입각을 해서 한국사는 일본이 발전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우리도 세계에서 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 나름대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밟아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일본 식민사관이 이야기하는 정체성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사가 결국 세계사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소외된 게 아니라 같이 발전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대표적인 분으로는 백남은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고 이제 이분께서 조선 사회경제사를 쓰셨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실증주의 사학의 경우에는 랑케 사학을 기반으로 해서 개별적인 객관적 연구, 즉 무슨 얘기냐면 그 실증주의라고 하는 것은 증거에 입각한, 그러니까 증거 없이 그냥 뭐 이렇게 역사를 그냥 개념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증거, 이렇게 사실 실증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객관적 연구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에 따라서 1934년 청구학회에 대항하는 진단학회를 결성을 하면서 이윤재, 손진태, 이병도 선생 등이 이런 실증주의 사학으로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마무리하고요. 다음 1시간 더 해서 나머지 내용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